여기서 몰래 보는 것보단 구독을 누르고 편히 보시오.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해준다면 고맙겠소. 아직도 구독 안 누르다니 빨리 누르시오. 묵룡천마 칠막, 위선의 장막을 걷는 불길, 화산파 장문인의 고뇌, 허물어지는 금기, 무림맹 본산의 중앙 전각인 대청전은 평소 정파 무림의 공명정대한 정의와 이엄이 선포되는 성스러운 장소였으나 오늘만큼은 형용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과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전각 내부를 채운 향연은 평소보다 짙어 마치 안개처럼 사람들의 시야를 흐리고 있었고, 그 안개 너머로 무림맹의 실권자들과 급히 소환된 하산파의 인물들이 팽팽한 대치 상태를 이루고 있었다. 상석에 앉은 무림맹의 재무당주 조천익은 짐짓 엄중한 표정을 지으며 어깨에 두꺼운 붕대를 감은 단운을 곁에 세운 채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전각 전체를 울리는 강한 내공이 실려 있어 듣는 이의 심장을 기분 나쁘게 압박했다. 화산의 장모님께서는 이 사태를 어찌 보시는가? 무림맹의 금단 구역인 비밀서고가 유린당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금이후의대의 정예들이 입은 상처와 손실이 막대하오. 특히 호의 조장 단원이 직접 목격하고 몸으로 받아낸 그 무공의 출처에 대해 본당주는 깊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구려. 조천익의 시선이 화산파의 장문인 자아진인에게 날카롭게 꽂혔다. 자아진인은 백발이 성성한 노구였으나 눈빛만큼은 맑은 호수처럼 깊고 정순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내면은 조천익이 던진 화두 아래에서 거센 풍랑이 일고 있었다. 조천익은 자아진인의 반응을 살피며 어젯밤의 상황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작정 화산파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무공의 특성을 근거로 논리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그 침입자는 분명 예사로운 자가 아니었소. 내가 직접 검을 휘둘렀을 때 그의 내공 운용은 마치 화산의 매와 신법이 도달할 수 있는 초절정 유온의 경지를 보는 듯했소. 안개처럼 실체가 없이 흐르다가도 내가 빈틈을 보이면 단숨에 개화의 그 길을 펼쳐 파괴적인 진기를 쏟아냈지. 싸우지 않되 이기는 듯한 그 흐름. 화산의 매와 신법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안개 같은 부연 설명이 가능하겠소. 조천익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자아진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조천익은 매와 신법의 유운과 개화를 언급하며 화산파를 단정지었지만 자아진인의 머릿속에는 오직 화산의 장문인에게만 전수되는 자아신공의 요결이 벼락처럼 스쳐 지나갔다. 조천익이 본 유운과 개화는 매와 신법이 극에 달하거나 자아신공을 이성 이상 수련해야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하지만 조천익의 설명은 자아신공에 더 가까웠다. 자색의 기운이 다투지 않으나 만자로의 검을 스스로 굴복시킨다. 자기 부쟁이만 검자복, 노을이 움직이면 나 또한 움직여 형체를 지운다. 하동아동. 저자가 본 것은 매와 신법의 초절정이 아니라 자아신공의 정수가 아니더냐. 조천익은 곁에선 단운을 가리켰다. 단운은 고통을 참아내며 증언을 보탰다. 제가 그자를 막아선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창을 찔러 넣었을 때 침입자는 분명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으나 허공을 찌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치 비어있는 공간에 노을만이 남아있는 듯한 기이한 수법에 제 창결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가 내뻗은 장법에 어깨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화산의 매화장법처럼 화려하면서도 묵직한 타격이었습니다. 자아진인은 이제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비어있으나 노을은 존재한다. 허이유하. 자아신공의 세 번째 요결까지. 이는 단순히 요결을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다. 장문인인 내가 사부님께 직접 요결과 심공을 전수받아 운용하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은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리 자연스레 자아신공을 펼칠 수 있단 말인가. 자아진인은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하려 애썼으나 뒤에 서 있던 화산파의 장로들 역시 안색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장문인만큼 자아신공을 다 알지는 못했으나 조천익과 단운의 설명에서 화산파 무공의 본질인 매화신법의 극의를 느꼈기에 이것은 화산의 무공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확신을 품게 되었다. 자아진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운에게 다가갔다. 조장, 실례하겠소. 그 상처를 직접 봐도 되겠소? 단운이 붕대를 풀자 그 아래로 처참한 장인이 드러났다. 겉보기에는 매화장법에 당한 것처럼 꽃잎 모양의 멍이 들어 있었으나 자아진이는 상처 근처에 손을 가져다 대는 순간 전율했다. 상처 주위에는 붉은색과 노란색이 기묘하게 뒤섞인 찬란한 노을빛 진기가 여전히 맥동하며 단운의 기혈을 억누르고 있었다. 단순히 흉내낸 정파 무공의 기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아신공의 정수가 그대로 녹아든 장문인인 자신조차 경외감을 느낄 정도의 기운이었다. 이것은 자아신공이다. 상처의 겉모양은 매화장법으로 위장했으나 속에 박힌 것은 자아신공이 아니고서야 이런 흔적을 남길 수 없다. 도대체 어떤 자란 말인가? 자아진인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공포와 의구심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장로들 또한 단운의 상처에서 뿜어져 나오는 노을빛 기운을 목격하고는 서로를 바라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들이 매화신법의 그 길을 펼친다 해도 가능할지 의문이었다. 이런 고결한 도매기 정수를 다룰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자아진이는 조천익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무거워져 있었다. 재무당주, 단운 조장의 증언과 이 상처의 기운을 보아 이것이 화산의 매화신법이나 장법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겠소.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소. 그 침입자가 화산의 도복을 입고 있었소? 아니면 우리 문파의 규율을 상징하는 그 어떤 징표라도 가지고 있었소? 조천익은 코웃음을 쳤다. 그럴 리가 있겠소. 그 자는 광대뼈가 굵어진 투박한 장안이었고 낡은 낭인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소. 화산의 도복은커녕 시장바닥 불황자 같은 행색이었지. 자아진이는 이 지점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바로 그것이오. 화산파의 무공과 매화신법의 극의는 오직 화산의 도맥을 정식으로 이어받고 엄격한 계율 아래에서 수십 년을 수련한 자만이 펼칠 수 있는 것이오. 화산의 도복도 입지 않은 정체불명의 장안이 우리 문파의 요결들을 제 수족처럼 다루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소. 이는 누군가 화산의 무공을 사악한 방법으로 훔쳐내어 우리와 무림맹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고도의 함정이 분명하오. 자아진인의 외침은 단호했으나 속마음은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이었다. 거짓이다. 저것은 훔쳐낸 수법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자아신공의 본질을 뼛속까지 이해한 자만이 펼칠 수 있는 신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저것이 진짜 자아신공임을 인정한다면 화산파는 오늘부터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고뇌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자아진이는 평생을 바쳐 닦아온 자신의 신공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의 손에서 펼쳐졌다는 것에 대해 수많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투박한 장안이라. 그가 진정 역용술로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춘 화산의 제자란 말인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며 자아신공은 누구에게 전수받은 것인가? 사부님께서 나 외에 또 다른 제자를 두셨던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화산의 고인이 계시기라도 한단 말인가? 전각 내부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장로들은 자아진인의 말에 힘을 보태며 무림맹을 압박했다. 장문 사형의 말씀이 옳소. 우리 화산은 억울하오. 만약 그자가 정말 화산의 무공을 쓴다면 그것은 화산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니 우리가 직접 잡아 단죄하겠소. 자아진인의 서슬퍼런 외침이 대청전을 울리고 화산파 장문인들의 거센 항변에 장내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냉소적으로 지켜보던 재무당주 조천익이 돌연 껄껄거리는 불쾌한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그 정적을 깨뜨렸다. 장문인,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구려. 무림맹을 유린하러 온 세작이 나는 화산파 사람이오 하고 가슴에 매화 그림이라도 그려진 도복을 입고 올 줄 알았단 말이오? 조천익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아진인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게 빛나며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도복은 시장통에서 몇 푼이면 사 입을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어물이오. 하지만 무공의 정수만큼은 속일 수 없는 법이지. 방금 장모님께서도 단운조장의 상처를 보며 그 정순한 노을 비친 기에 경악하지 않으셨소. 천하에 그 어떤 도둑이, 그 어떤 이간질꾼이 하산의 장문인조차 감탄할 정도의 절정의 매화 신법을 펼친단 말이오. 그것도 겉으로는 매화장법의 형상을 빌려 교묘히 위장까지 해가면서 말이오. 조천익은 자아진인의 눈앞까지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위협이었다. 오히려 도복을 입지 않았기에 더 의심스러운 것이오. 화산파에서 맘몰래 키운 어둠의 살수이거나 아니면 장모님께서 차마 밝히지 못할 화산에 숨겨진 비사가 그 장안의 몸을 빌려 나타난 것 아니겠소? 만약 장문인의 말대로 그자가 훔쳐 습득한 자라면 화산의 비급 관리가 개구멍보다 못하다는 뜻인데, 과연 천하의 화산파가 그렇게 허술한 문파였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오. 자아진인은 조천익의 역공의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조천익은 화산파의 결백을 주장하는 논리를 거꾸로 뒤집어 무공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오히려 화산파가 배우일 수밖에 없다는 올가미를 씌우고 있었다. 자아진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천익을 똑바로 응시했다. 재무당주, 그리고 무림맹의 동도들이여. 우리 화산파는 명예를 걸고 침입자를 추적할 것이오. 만약 그가 정말 우리 문파의 무공을 도둑질한 자라면 화산의 법도로 단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무림맹 내부에 숨어든 위선자들의 그림자가 발견된다면 그 또한 좌시하지 않겠소. 조천익은 자아진인의 단호한 태도에 잠시 멈칫했다. 그는 화산파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려 했으나 자아진인이 명예를 건 추적이라는 말 앞에 당장은 더 이상의 압박을 가하기 어려웠다. 전각을 나서는 자아진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다. 등 뒤로 조천익의 날카로운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고 부상당한 단운의 의구심 섞인 눈초리 또한 피할 수 없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자아진이는 밤하늘에 번지는 붉은 노을빛을 보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자기부쟁, 이만검자복이라. 사부님께 전수받은 나조차도 감히 그렇게 확연하고 자신있게 할 수 있을지. 그 경지를, 이름 모를 그자는 어찌 그리 태연히 펼쳐 보인단 말이냐. 그자는 진정 화산에 잃어버린 정의인가? 아니면 우리를 불구덩이로 이끌 불길인가? 무림맹 본산 외곽에 자리 잡은 은하표국의 임시 숙소는 칠흑 같은 어둠과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이틀 전 밤, 정파의 성역이라 불리는 비밀 서고의 심층부를 유린하며 그들의 오만한 자존심에 핏빛 낙인을 찍었던 사투의 기억은 이제 독고행의 단전 깊숙한 곳에 말카로운 칼날처럼 갈무리 되어 있었다. 거듭된 역체변환술의 반동으로 인해 생사를 찢고 뼈 마디마디를 망치로 때려 맞추는 듯했던 지옥의 고통은 자아신공의 정순한 기운 아래 서서히 가라앉았고, 땀과 피로 점철되었던 독고행의 허물은 이제 무능하고 비굴한 삼류낭인의 기색으로 완벽히 덧칠해져 있었다. 독고행은 창틀 너머로 부서져 내리는 희미한 달빛을 등진 채 낡은 침상 위에서 가부좌를 틀 기혈을 다스리며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적을 깨고
방문의 낡은 경첩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열렸다. 소리 없이 방 안으로 스며든 거구의 그림자는 흑영대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기이자 현재 은하표국의 호송대장으로 위장해 독고행을 도와주고 있는 백호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으로 독고행의 기색을 살피며 차가운 밤 공기에 섞인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몸은 좀 괜찮냐? 이틀 전 밤에 본산 서고 쪽이 발칵 뒤집혔다는데. 역시 너였구나. 단훈 그 녀석도 크게 당했다는데. 하하하. 독고행은 천천히 눈을 떴다. 자색의 안광이 갈무리 된 눈동자에는 오직 서늘한 차분함이 감돌았다. 한때 전우였던 단훈의 부상 소식에도 그의 심장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배신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필연적인 부분이었다. 서고에서의 일은 이미 해결된 듯하다. 숙소 검문때 놈들의 안목을 보니 내가 누군지 아예 짐작조차 못하더군. 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상맡에 다가앉아 전음으로 더욱 긴박한 소식들을 쏟아냈다. 하우문 분타에서 확인했던 그 핏빛 명부 속의 이름들 중 하나, 한평에 대한 행방이었다. 혹시 그 한평이라는 놈의 행적은 알아봤냐? 독고행의 물음에 백호의 표정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과거 흑살대에서 그 누구보다 날렵한 신법을 자랑하던 다른 조의 조장이자 도진 조장과 독고행을 포함한 수많은 대원들을 비참한 사지로 몰아넣었던 배신자 한평. 그 한평이 현재 흑살대 내부에 깊숙이 박혀 연무의 최측근으로 있으며 부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독고행의 심연을 거칠게 뒤흔들었다. 한평, 그놈은 결국 연무의 부하였단 말이지. 독고행의 전언에 백호는 더욱 충격적인 정보를 덧붙였다. 흑살대의 교두였던 흑산마저 1년간 소식을 끊은 채 흑살대 주둔지에서 오직 연무의 명령만을 받으며 조용히 무인들을 육성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재무당주 조천익이 빼돌린 막대한 비자금이 한평의 손을 거쳐 혈마심 조각을 운반하는 군자금으로 쓰이고 있으며 흑사는 흑살대 내부에서 조용히 연무의 명령만을 집행하고 있다는 정황은 그들의 음모가 이미 정파와 마도의 경계를 넘어 거대한 파멸의 고리를 완성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독고행은 명부에 적힌 한평의 이름을 뇌리 속에 다시 한번 낙인 찍었다. 복수의 칼날이 향할 다음 목적지는 흑살대의 본산이자 사부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는 관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 전 무림맹의 위선적인 살기는 이미 숙소 문턱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었다. 그 시각 무림맹 본산의 화려한 집무실에서 재무당주 조천익은 탐욕스러운 본색 위에 냉혹한 결단을 내리고 있었다. 서고를 침입했던 투박한 장안의 행적을 쫓던 그의 의심은 최근 보급을 이유로 본산에 대거 유입된 은하표국의 낭인들에게 꽂혔다. 최근에 무림맹의 외부인이 온 것은 은하표국뿐인데 설마 그자가 금무리 속에 있단 말인가? 자신의 치부가 담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을 하마 속에 던져버리는 것쯤은 일개 장부의 숫자를 지우는 것만큼이나 가볍게 여겼다. 의심스러운 싹은 뿌리째 뽑아야 한다. 지금 즉시 청이단을 급파해라. 살아남는 자는 없어야 한다. 밤의 정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수천 개의 화전이 밤하늘을 핏빛으로 수놓으며 숙소를 향해 빗줄기처럼 쏟아졌다. 기름에 젖은 목조 건물이 폭발하듯 타오르며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펼쳐졌고 잠결의 불길을 맞이한 인부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밤 공기를 찢어발겼다. 도망치는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퇴로를 차단한 채 차가운 강철의 냉기를 뿜어내는 청이단 정예의 무사들이었다. 독고행은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자아신공의 자줏빛 기운으로 억누르며 침상을 박차고 나갔다. 그는 결코 자신의 본심무공인 혈영마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직 자아신공의 묘리만을 극성으로 운용하여 자신의 신형을 노을빛 기운으로 감쌌다. 쇄도하는 적들의 검결 사이로
자기부쟁, 이만검자복의 이치가 펼쳐지자 정순한 자아의 진기가 적들의 검기를 유연하게 흩트리며 도리어 서로의 칼날이 서로를 겨누게 만들고 이화전목의 기술 같은 광경을 연출했다. 이 무공은 화산의 무공인 매화신법이 아니더냐. 청이단 조장의 경악 섞인 외침은 독고행에게 완벽한 신분 보장의 장막이 되어주었다. 그는 하동하동의 보법으로 화염과 적들의 사각지대를 유령처럼 파고들어 매화장법의 형상을 빌린 강력한 내경을 적들의 신맥에 정확히 박아 넣었다. 백호 역시 우람한 돌을 휘둘러 덮쳐오는 불길과 적들을 동시에 갈라내며 독고행의 뒤를 철벽처럼 엄호했다. 그들은 무고한 희생자들의 피로 물든 숙소를 뒤로하고 허이유하의 묘리로 적들의 시야를 기만하며 배수로의 어둠을 통해 유령처럼 빠져나와 무림맹의 성벽 아래로 자취를 감췄다. 새벽녘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본산을 뒤로하고 두 그림자가 북쪽을 향해 1000리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독고행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함께 더욱 서늘해진 살기가 서려 있었고 곁을 달리는 백호의 눈빛 또한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천이 그놈은 이제 우리를 쫓겠군. 백호의 말에 독고행은 대답 대신 앞을 향해 더욱 거세게 신형을 날렸다. 앞으로 그렇겠지. 하지만 이제 정파의 허울은 필요 없다. 한평, 그놈의 목이 우리의 다음 목표다. 무림맹의 위선적인 불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복수의 열기가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배신자 한평과 그 배후에서 연무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흑산, 그리고 흑살대의 가장 깊은 심연을 향해 흥랑의 야심은 짙은 안개를 뚫고 더욱 서늘하게 맥동하고 있었다. 만리 추격, 검 끝에서 피어나는 매화꽃. 누구일까? 화산의 전대 고수 아니면 폐관 중인 전 장문인 아니면 이런 무공을 쓰는 문파가 화산 말고는 없단 말이야. 재무당주 조천익은 범인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범인의 무공이 화산파의 것이 분명하며 그 정도의 무의를 보일 만한 사람은 화산파 출신이거나 화산의 숨은 고수일 거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히 고수를 쫓는 추격전으로 보지 않았다. 어찌 되었든 오만한 화산파를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고 정체 모를 적을 통해 화산파에 자신의 위세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조천익의 집무실은 한낮의 태양조차 침범하지 못하는 서늘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책상 위에는 청이단 무사들이 도륙당한 현장의 상세한 보고서와 함께 그들의 상처를 본뜬 석고 모형들이 기괴한 형상으로 놓여 있었다. 조천익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차갑게 식은 찻잔의 테두리를 만지작거리며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다. 그의 눈은 예리한 칼처럼 시신들의 남겨진 장력의 깊이와 흔적을 파고들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화산파의 매화장법이 분명했다. 장법의 흔적과 시신에 남은 자국은 화산의 무악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천익의 안광은 그 너머에 숨겨진 기괴한 진실을 포착했다. 화산 특유의 매화장법 형상이 남아있었으나 장기가 완전히 녹아버린 시신들은 지독한 열기를 머금은 기운의 안쪽에서부터 타들어가 있었다. 이 결과로 볼 때 이것은 말로만 듣던 자아신공이었다. 조천익은 화산파의 장문인만이 익힌다는 자아신공을 떠올렸으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장문인이 직접 움직였을 리 없거니와 만약 움직였다면 지하 서고에서 이미 우리를 제압하고 혈마심을 탈취했을 터였다. 조천익은 생각할수록 미궁으로 빠져드는 기분이 들었다. 문득 예전 천마교주와 싸웠다는 흑혈마존의 혈영마공을 떠올렸으나 이내 생각을 접었다. 이미 사라진 혈영마교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즉각 화산파로 전설을 보냈다. 화산의 무공을 사용하고 은하표국 사람과 무림맹의 청이단, 정예를 살해한 역도가 나타났으니 문파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
직접 그자의 목을 가져오라는 교묘하고도 서슬퍼런 압박이었다. 화산파는 발칵 뒤집혔다. 자신들 문파의 무공을 외부인이 그것도 절정급으로 사용하여 무림맹 사람과 표국, 사람들까지 살해했다는 사실은 문주와 장로들에게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즉각 장로 운진을 필두로 한 24수, 매화검수를 출진시켰다. 조천익은 여기에 무림맹의 방대한 정보망을 덧씌웠다. 범인의 얼굴은 베일에 쌓여 있었으나 그 곁을 지키던 거구의 백호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명확한 표적이었다. 서장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에 백호의 인상착의가 담긴 수배령이 뿌려졌고 정파 무림의 서슬퍼런 칼날은 서서히 서쪽을 향해 좁혀지기 시작했다. 거기에 백호가 표국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은하표국에서도 백호 추격에 합류했다. 중원의 풍요로운 풍경은 순식간에 메마른 황토와 거친 산맥으로 변해갔다. 독고행과 백호의 발걸음은 멈출 줄 몰랐으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살기는 시간이 갈수록 짙어졌다. 도성에서 시작해 황량한 섬서의 고원을 지나 서장으로 향하는 만리길은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었다. 추격대는 단순히 뒤를 쫓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독고행이 잠시 숨을 돌릴 만한 주막과 마을마다 미리 매복해 있었고 밤 공기를 가르는 화산파 특유의 예리한 파공음은 두 사람의 수면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독고행은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겨야 했다. 본신의 마공을 단 한 점이라도 드러내는 순간 온 무림의 공적이 되어 사부님이 계신 혈영국에 도달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을 것이었다. 그는 혈영마공을 억누르고 오직 화산의 자아신공을 운용하여 화산의 무공인 경묘화산과 매화신법만으로 적들을 상대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화산파 추격대들을 더욱 미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닦아온 무공이 정체 모를 낭인의 손에서 더욱 정교하고 완벽한 화산의 무공으로 구현되는 광경은 그들을 더욱더 미궁에 빠져들게 했다. 서장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관문이자 깎아지른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함곡협곡에서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조우가 이루어졌다. 장로 운지는 수십 명의 24수 매화검수와 함께 협곡의 좁은 입구를 완전히 봉쇄했다. 그들이 일제히 뽑아든 검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청백색의 검기는 협곡의 냉기와 어우러져 기괴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화산의 무학을 훔치고 우리 제자들을 도륙한 역적놈아. 내 놈이 누구든 오늘 그 가증스러운 목을 잘라 화산의 영령 앞에 바치리라. 운진의 호통과 함께 화산파의 비기인 24수 매화검진이 펼쳐졌다. 수십 자루의 검이 일제히 독고행을 향해 쇄도하며 허공에 핏빛 매화를 수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검끝마다 실린 날카로운 파동은 대기를 찢어발기며 독고행의 퇴로를 완전히 봉쇄했다. 독고행은 오히려 눈을 감고 적들의 내기 맥동에 귀를 기울였다. 그동안 홀로 연마하며 의문으로 남았던 화산 무학의 조각들이 실제 고수들의 검기와 부딪히며 조금씩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독고행은 자아신공의 요결인 자기부쟁을 전신에 운용했다. 적의 강한 기운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그 흐름의 결을 따라 자신의 진기를 미세하게 흘려보내는 이치였다. 운진의 검이 독고행의 미간을 뚫을 듯 다가온 순간 독고행의 신형이 부드럽게 꺾이며 경묘화산과 하동하동의 심공을 섞어 보법을 밟았다. 찰나의 순간 독고행의 손가락 끝이 운진의 검신에 맺힌 기운의 매듭을 정확히 타격했다. 매화는 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맑음을 지탱하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에 있었구나. 깨달음은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다. 독고행은 단순히 검로를 장법으로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 화산파 무학의 근간이 되는 기맥의 흐름을 통째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자아신공의 자줏빛 기운을 손끝에 모아
화산 파고수들조차 도달하지 못한 진정한 매화장법을 펼쳐 보였다. 콱콱쾅. 협곡을 뒤흔드는 폭음과 함께 화산파의 검진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운지는 자신의 평생을 바친 무학이 정체 모를 사내의 손에 의해 해체되는 광경을 목격하며 티를 토했다. 그는 범인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화산의 무공에 의해 좌절해야 했다. 전투는 처절했다. 독고행이 무학의 정수를 깨달아가는 동안 백호는 거구의 몸으로 수십 명의 협공을 막아내며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청이단과 은하표국의 공격은 백호의 어깨와 허벅지를 난도질했고 붉은 선혈이 서장의 마른 대지를 적셨다. 백호는 이르락 물며 돌을 휘둘렀으나 정교한 연격 앞에 그의 투박한 무공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독고행은 적들의 검로를 이용해 백호를 구출하면서도 그들의 검법 속에 숨겨진 기의 운용법을 자신만의 특이한 운용법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 언젠가 화산의 완전한 자아신공 구결을 익히는 날이 온다면 오늘 다진 화산의 뿌리와 기초가 이 피비린내 나는 추격전 속에서 자연스레 완성되고 있었다. 사투 끝에 협곡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쉴 틈 없이 서장의 고원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공기는 희박해졌고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이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독고행은 지친 백호를 부축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다. 백호의 상처는 깊었으며 그가 지닌 투박한 힘으로는 혈마심, 조각을 소지한 배신자들을 상대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이 독고행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마침내 서장 끝자락, 붉은 안개가 대지를 잠식한 기괴한 골짜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혈영국, 과거 혈영마교주의 본거지였으나 지금은 멸망하여 죽음의 정적만이 감도는 버려진 성지였다. 썩은 피 냄새와 오래된 원한의 기운이 뒤섞인 이곳은 무림맹의 추격대조차 발을 들이길거리는 저주받은 땅이었다. 폐허가 된 전각들 사이로 스산한 바람소리가 곡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무너진 돌무더기 위에는 과거의 참상을 알리는 마교의 문장들이 흉측하게 남아 있었다. 독고행은 확신했다. 이 지옥 같은 폐허 심장부의 자신을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강자로 키워냈던 사부, 흑혈마존이 은거하고 있다는 것을. 사부와의 재회가 코앞이었다. 조금만 더 버텨라, 백호. 이곳에 계신 사부님이라면 너를 절대 강자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독고행의 나직한 목소리가 혈영국의 붉은 안개 속으로 흩어졌다. 등 뒤로는 여전히 화산파와 무림맹 추격대들의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하늘 위로는 조천익이 보낸 정찰용 매들이 선회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독고행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도 매서웠다. 그는 이번 추격전에서 얻은 화산 무학의 이치와 자신의 자아신공을 하나로 융합하며 흥랑의 위엄을 완성하는 성역으로 발을 내디뎠다. 서장의 찬바람에 섞인 비릿한 피 냄새가 독고행의 기혈을 일깨웠다. 복수의 서막은 이제 막 혈영국의 폐허 위에서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빨리 구독하세요. 묵룡천마 팔막, 붉은 안개 속의 신화, 벼랑 끝의 늑대들, 거친 숨소리가 혈영국 입구의 정막을 찢었다. 낭떠러지와 다름없는 비탈기를 비틀거리며 내려온 독고행은 자신의 어깨에 기댄 거구의 산에 백호를 지탱하며 필사적으로 발을 내디뎠다. 백호의 상태는 처참했다. 함국협곡에서 무림맹과 은하표국의 무인들을 상대한 그의 등과 허벅지에는 깊은 검상이 수없이 그어져 있었고 흐르는 피가 독고행의 옷자락까지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백호, 정신 놓지 마라. 독고행의 목소리도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역체변환술로 바꾼 평범한 장안의 얼굴은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죽지 않은 늑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코앞. 붉은 안개가 장막처럼 드리워진 저곳에 자신의 사부이자 전설인 흑혈마존이 있었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에게 찰나의 안식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등 뒤에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서슬퍼런 살기가 폭풍처럼 밀려왔다. 저기 있다. 현영곡으로 숨어들려 한다. 놓치지 마라. 장문인의 언명이다. 화산파에 추격되었다. 선두에는 함곡협곡에서 독고행에게 무궁의 파회를 당해 치욕을 입은 장로 운진이 이를 갈며 달려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지원 요청을 받고 급파된 화산파의 또 다른 장로 청송과 본산의 정예인 이대 제자들이 함께였다. 그들은 단순한 추격조가 아니었다. 화산파가 자랑하는 파괴적인 검진을 펼칠 수 있는 화산의 장로와 이대 제자들이었다. 독고행과 백호가 혈영곡 입구, 혈영금지라 쓰인 낡고 깨진 비석 앞에 다다랐을 때였다. 허공을 가르는 파공음과 함께 수십 명의 화산파 고수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퇴로는 없었다. 뒤는 붉은 안개가 소용돌이치는 죽음의 계곡, 앞은 시퍼런 검기를 뿜어내는 화산의 도사들이었다. 운진 장로가 말에서 내려 검을 겨눴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멈춰라. 더 이상 갈 곳은 없다. 운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분노이자 자신의 무공을 깨트린 정체불명의 놈에 대한 두려움이 섞인 전율이었다. 감히 화산의 무공으로 화산파를 모함하고 화산파 제자들을 도륙하다니! 오늘 내 놈들의 사지를 찢어 화산의 영령들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 독고행은 백호를 비석 아래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백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피 묻은 손으로 곁에 떨어진 부러진 도더를 잡으려 애썼다. 그만둬, 백호. 넌 쉬어라. 독고행이 백호의 어깨를 누르며 일어섰다. 내공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흑영신법을 펼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독고행은 품속에서 흑철 단도를 꺼내 들었다. 화산파, 명문 정파라 자부하면서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꼴이 우습구나. 독고행의 비릿한 조소에 청송 장로가 나서며 코웃음을 쳤다. 죽을 때가 되니 혓바닥만 길어졌구나. 운진 사형 이놈입니까? 화산의 무공을 흉내낸다는 자가? 조심하게, 청송사제. 놈의 눈을 봐라. 보통 내기가 아니다. 빈틈을 보이면 반드시 물어뜯을 놈이다. 운진은 신중했다. 그는 이미 독고행의 무공에 당해본 경험이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제자들은 들어라. 천강검법 72수 연안진을 펼쳐 단숨에 제압한다. 운진과 청송, 2명의 장로와 5명의 이대 제자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 들었다. 7자루의 검이 북두칠성의 방위를 점하며 독고행을 포위했다. 천강검법, 화산파 검학의 정수이자 고수들을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괴적인 검진이었다. 72가지의 변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갇힌 자를 갈아버리는 절진이었다. 청송의 외침과 함께 검진이 발동했다.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듯 날카로운 검기들이 독고행의 전신을 향해 쇄도했다. 독고행은 이를 악물었다. 피할 곳이 없었다. 그는 자아신공의 요결인 자기부쟁을 떠올리며 범을 막으려 했으나 쏟아지는 검기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여기까지인가. 사부님을 코앞에 두고 첫 번째 검기가 독고행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선혈이 튀었다. 이어지는 2번째, 3번째 검기가 그의 목과 심장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시끄럽구나. 나직하지만 공간 전체를 짓누르는 기이한 목소리가 붉은 안개 속에서 흘러나왔다. 마치 심연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음성이었다. 우웅. 순간 쏟아지던 화산파의 검기들이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허공에서 뚝 멈추어 섰다. 맹렬하던 기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공기 자체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구냐? 청송 장로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혈연곡 입구의 붉은 안개가 기적처럼 좌우로 갈라졌다. 그 길 사이로 낡은 마포를 걸친 100발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흑혈마존, 전대마교의 전설이자 독고행을 괴물로 키워낸 장본인. 그의 등장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저 뒷짐을 지고 산책하듯 걸어 나올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내딛는 걸음마다 대지가 미세하게 진동했고 화산파 고수들의 검끝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다. 남의 집 앞마당에서 개들이 지저대니 낮잠을 잘 수가 없군. 흑혈마조는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독고행을 힐끗 보았다. 고리 말이 아니구나. 사부님. 독고행이 무릎을 꿇었다. 운진 장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저 노인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제자라고? 그럼 내 놈이 저놈의 스승이란 말이냐? 청송 장로가 호통을 치며 검을 겨눴다.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감히 화산의 검진 앞에서 허세를 부려? 청송은 흑혈마존의 무의를 짐작하지 못했다. 그는 이내 제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검진을 좁혀라. 늙은이와 저놈들을 한꺼번에 베어버린다. 어리석은 것들. 흑혈마존이 피식 웃었다. 천강검법 72수라. 너희들 사부도 그 검법을 쓰며 내게 덤벼들었었지. 5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검을 뻗었다. 검진의 톱니바퀴가 맞물리며 수십 개의 검기가 흑혈마존을 향해 쏘아졌다. 바위도 가루로 만들 위력이었다. 하지만 흑혈마존은 피하지 않았다. 그가 가볍게 손가락을 튕겼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날아오던 검기 중 하나가 흑혈마존의 손가락 끝에 닿자마자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다. 흑혈마존은 쏟아지는 검기 사이를 마치 춤추듯 유유히 걸어 다녔다. 검날이 그의 옷자락을 스칠 듯했지만 결코 닿지 않았다. 그는 왼손으로 뒷짐을 진 채 오직 오른손 하나만으로 화산파의 검진을 상대하고 있었다. 체쟁. 한 제자의 검이 흑혈마존의 어깨를 노리고 찔러 들어왔다. 흑혈마존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겉면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검은 궤도를 잃고 옆에 있던 다른 제자의 검과 부딪혀 불꽃을 튀겼다. 검로가 뻔해. 다음 수가 눈에 훤히 보이는구나. 이러고도 화산의 제자라 할 수 있느냐? 흑혈마존은 제자들을 조롱하며 훈계하듯 공격을 받아냈다. 청송 장로가 분노하여 본신 내공을 끌어올렸다. 그의 검 끝에서 푸른 매화 형상의 검강이 피어올랐다. 매화말리향! 청송과 운진 두 장로가 합세하여 검진의 위력을 극대화했다. 72수의 검초가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흑혈마존을 완전히 가둬버렸다. 독고행조차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속도였다. 이제야 좀 볼만하구나. 흑혈마존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하지만 형체만 흉내낼 뿐 그 안에 담긴 의의가 썩었어. 흑혈마존이 처음으로 뒷짐진 손을 풀었다. 그가 오른팔을 천천히 휘저었다. 단순한 동작이었으나 그 궤적을 따라 붉은 잔상이 거대한 용처럼 피어올랐다. 혈령외천! 흑혈마존의 소매에서 터져 나온 붉은 폭풍이 천강검법의 검막을 안쪽에서부터 찢어발겼다. 5명의 이대 제자들이 비명과 함께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그들의 검은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전신의 혈도가 뒤틀려 바닥에 처박혔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협곡을 울렸다. 즉사였다. 단 한 번의 반격, 화산파의 미래라 불리던 정예들이 손짓 한 번에 낙엽처럼 쓸려나갔다. 검진의 주축이었던 청송 장로 역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그의 입에서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청송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노인을 올려다보았다. 인간이 아니었다. 이것은 무공의 경지를 넘어선 재앙이었다. 흑혈마존이 손바닥을 청송을 향해 뻗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바닥이 청송을 덮쳤다. 혈영만마장! 청송 장로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의 몸이 붉은 핏물로 변해 허공으로 흩어졌다. 시신조차 남기지 못한 완전한 소멸이었다. 협곡에는 이제 흑혈마존과 독고행 일행, 그리고 주저앉은 운진 장로만이 남았다. 운진 장로는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 없었다. 눈앞에서 동료와 제자들이 순식간에 삭제되는 광경을 목격한 그의 정신은 붕괴 직전이었다. 운진은 체면도 잊고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다. 오줌을 지린 바지가 축축했다. 흑혈마조는 운진에게 다가가다가 멈칫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쳇 하고 혀를 찼다. 늙어서 그런가? 피냄새가 역하구나. 예전 같았으면 내 놈의 머리통까지 뽑아 혈영곡의 경계석으로 썼을 터인데. 흑혈마존의 눈빛에서 살기가 조금 거쳤다. 세월이 그를 무디게 만든 것일까? 아니면 오랜 은거가 그의 성정을 변화시킨 것일까? 그는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었다. 꺼져라!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 기어 돌아가란 말이다. 가서 너희 장문인에게 전해라. 흑혈마존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운진의 귓가에 박혔다. 혈영곡의 주인은 아직 죽지 않았다고. 다시 내 잠을 깨우러 온다면 그때는 화산을 치워버리겠다고. 운진 장로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비명을 지르며 말에 기어올랐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채찍질을 하며 도망쳤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에는 패배의 절망과 함께 언젠가 반드시 이 치욕을 갚겠다는 도끼 어린 살기가 서려 있었다. 흑혈마조는 도망치는 운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심연처럼 알 수 없는 감정을 담고 있었다. 사부님. 독고행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다가왔다. 흑혈마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피투성이가 된 제자를 바라보았다. 고리 말이 아니구나. 한편 혈영곡에서 화산파와 흑혈마존의 천지를 뒤흔드는 격돌이 벌어지고 있던 그 시각, 강호의 이면에서는 칼과 피 대신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진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마교 흑살대가 중원 활동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비밀 거점은 섬서성, 성도의 가장 번화한 거리 뒷골목, 금룡도박장의 지하 밀실이었다. 지상은 도박꾼들의 욕설과 환호성,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아수라장이었으나 두꺼운 철문으로 차단된 지하 밀실은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밀실의 상석에는 흑살대의 실권자이자 마교 내 급진파의 수장인 연무 장로가 앉아 있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서신을 태우며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키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그 맞은편에는 화려하지만 어딘가 천박해 보이는 비단 옷을 휘감은 사내 한평이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한평, 과거 흑살대에서 가장 빠른 신법을 자랑하던 살수이자 조장이었으나 도진 조장과 독고행을 팔아넘긴 자는 연무의 충실한 지갑이 되어 있었다. 살수의 날카로움은 기름진 뱃살과 번들거리는 눈빛 뒤로 숨어버렸고 그 자리에는 돈 냄새를 맡는 거간꾼의 비열함만이 남았다. 장로님, 계산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한평이 두툼한 장부를 탁자 위로 밀어보냈다. 무림맹 재무당주 조천익이 빼돌린 횡령. 자금은 제가 운영하는 이 도박장과 고리대금업을 통해 완벽하게 세탁되었습니다. 정파놈들은 자기네 돈이 돌고 돌아 결국 자기들 목을 칠 칼을 사는데 쓰인다는 걸 꿈에도 모를 겁니다. 한평은 낄낄거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천장 위 도박판의 소음보다 더 역겹게 들렸다. 서역의 용병들을 고용할 자금과 남은 결마심 조각을 취할 살수들과 자금은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제 명령만 내리시면 언제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연무는 장부를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장부가 아닌 더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수고했다. 내 놈은 칼잡이보다 돈 만지는 게 더 천직이었어. 연무의 칭찬에 한평은 으쓱해하며 말을 이었다. 그나저나 장로님, 극산 그 곰 같은 놈은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요즘 하는 꼴이 가관입니다. 한평의 목소리에 조소가 섞였다. 섬서 북쪽 폐쇄된 채석장에 틀어박혀서 두문불출한 지가 벌써 1년입니다. 장로님의 위광에 눌려 찍소리도 못하고 그저 장로님을 위한 사병을 키우는 개노릇에만 열중하고 있지요. 무식하게 힘만 센 놈이라 야심을 부릴 줄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훈련만 하고 있으니 쯧쯧. 한평은 흑산을 진심으로 경멸했다. 과거 흑영대 교두로서 자신을 가르치려 들었던 흑산이 이제는 자신의 자금 지원을 받아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유의였다. 연무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피식 웃었다. 내버려 두어라. 사냥개는 굶주리고 사나울수록 좋은 법이다. 극산이 기를 쓰고 키운 병력이 결국 누구의 칼이 되겠느냐? 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혈마심의 조각을 쥐고 있는 내 손바닥 아니다. 연무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판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착각이었다. 그는 한평의 보고만을 믿고 흑산이라는 짐승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한평의 조소와 달리 섬서성 북쪽에 폐쇄된 채석장은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지옥이었다.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깊은 숲속, 깎아지른 절벽 아래 마련된 흑산의 은신처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숨막히는 살기가 진동하고 있었다. 수십 명의 하급 무사들이 흑산의 지도 아래 서로를 죽일 듯이 대련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짐승의 발악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중심에 흑산이 있었다. 그는 상의를 탈의한 채 거대한 바위 위에 가부좌를 틀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명상에 잠긴 듯했으나 그의 전신에 서는 검은 아지랑이 같은 기운이 쉴 새 없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흑영마공의 기운보다 훨씬 탁하고 동시에 흉포했다. 연무, 그리고 나를 비웃는 한평, 이 쥐새끼 같은 놈들. 흑산의 감은 눈꺼풀 안에서 안광이 번뜩였다. 그는 1년 전 독고행이 가져왔던 혈마심 조각을 연무에게 바치며 목숨을 구걸했던 치욕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연무는 몰랐다. 흑산이 함을 바치기 전 바닥에 눌어붙어 있던 미세한 혈마심의 가루와 부스러기를 몰래 긁어모아 숨겼다는 사실을. 흑산은 지난 1년 동안 그 극소량의 가루를 복용하며 수련을 감행했다. 혈마심의 기운은 흑영마공의 내력을 기이하게 뒤틀어버렸다. 그의 근육은 강철처럼 단단해졌고 내공은 폭발적으로 증폭되었으나 그 대가로 그의 정신은 점점 더 잔혹한 마성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다. 흑산이 주먹을 쥐자 공기가 비명을 지르며 파열했다. 그가 가볍게 손을 휘두르자 10장 밖의 아름드리 나무가 소리 없이 터져나가 가루가 되었다. 연무가 알고 있던 흑산의 무공 수위를 이미 아득히 넘어선 경지였다. 한평, 내 놈이 보내주는 더러운 돈으로 나는 내 이빨을 갈고 있다. 연무, 내 놈이 안심하고 등 뒤를 보이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지. 흑산은 입가에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때가 되면 그 돈도, 혈마심 조각도, 그리고 내 놈들의 목숨도 모두 내가 가질 것이다. 이 강호의 주인은 가장 강하고 잔혹한 내가 될 것이다. 흑산은 어둠 속에서 남쪽을 응시했다. 흑산은 무림의 주인을 꿈꾸며 야심찬 웃음을 터뜨렸다. 한편 정파 무림의 총본산인 무림맹, 겉으로는 정의와 협의를 내세우는 이곳의 심장부 또한 썩어가고 있기는 매한가지였다. 재무당주 조천익의 집무실은 화려했지만
그곳에 감도는 공기는 무덤처럼 음습했다. 조천익은 서장 함곡협곡에서 화산파 추격대가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고 패퇴했다는 전서구의 보고를 받고 묘한 미소를 지었다. 화산의 늙은이들이 깨졌군. 크크크. 화산파는 무림맹 내에서도 콧대 높기로 유명했고 특히 조천익의 재정 운용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던 눈엣가시였다. 그들이 정체 모를 화산의 무공을 쓰는 자에게 당해 세력이 약화된 것은 조천익에게 오히려 호재였다. 화산이 힘을 잃으면 내 입지는 더 단단해진다. 하지만 조천익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살생부로 향했다. 그 맨 위에 적힌 이름은 집법당주였다. 강직하고 타협을 모르는 집법당주는 맹주의 허락 없이 은하표국을 불태우고 화산파를 핍박한 조천익의 월권행위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이 늙은이가 기어이 내 목을 조르려 드는구나. 쥐새끼는 덫으로 잡아야지. 조천익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연무와의 밀거래를 통해 얻은 은색 천으로 감싸진 붉은 작은 조각이었다. 혈마심 조각의 마기를 이용하면 집법당주가 출연 도중 주화인마에 빠져 미쳐버린 것처럼 꾸밀 수 있겠지. 마교의 첩자가 심어둔 함정에 걸렸다고 발표하면 그만이다. 조천익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무린 맹주가 거처하는 태극전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맹주는 원인 모를 중병으로 폐관하여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상태였고 호법당주는 조천익에게 매수되어 맹주의 상태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었다. 맹주의 부재는 조천익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하지만 그의 야심은 무림맹을 장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더 거대하고 절대적인 뒷배를 원했다. 바로 황궁이었다. 그날 밤 조천익은 비밀리에 무림맹을 빠져나와 황궁 근처의 은밀한 별채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황실의 실세 중 한 명인 이부상서였다. 현재 황궁은 병석에 누운 황제를 두고 황자들 간의 세력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무림의 힘을 빌려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는 이부상서와 황궁의 권력을 등에 업고 무림을 제패하려는 조천익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재무당주, 약속한 칼은 가져왔는가? 이부상서가 거만한 태도로 물었다. 조천익은 깊이 허리를 숙이며 비릿하게 웃었다. 물론입니다, 대감. 무림맹 내에서도 가장 실력이 뛰어나고 동시에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놈을 골랐습니다. 조천익이 내민 서류에는 청이단 조장 단운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단운. 이자는 본래 호위대 출신이나 최근 청이단으로 소속을 옮겨 내부 감찰을 맡고 있던 자입니다. 무공수위는 고수급이며 눈치가 빨라 대감의 호위무사로 적격일 것입니다. 거기다 개감께서 황궁의 단약을 하사하시어 더 강하게 키워볼 수 있는 자입니다. 이부상서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천익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 단우는 너무 눈치가 빨랐다. 그가 청이단에 계속 남아있는다면 언젠가 조천익의 비자금 횡령과 마교와의 결탁 사실을 눈치챌 것이 분명했다. 단운, 너는 너무 똑똑해서 탈이야. 황궁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쳐넣어주마. 그곳에서 황자들의 권력 싸움에 휘말려 죄죽음을 당하든 아니면 내 눈과 귀가 되어 정보를 물어오든 하겠지. 조천익에게 단운의 파견은 일석이조의 묘수였다. 눈의 가시를 치워버리는 동시에 황궁 내부에 자신의 첩자를 심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무림맹 본산, 단운은 한쪽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 청이단 집무실에 서 있었다. 어깨의 상처는 자아신공을 쓰는 정체불명의 침입자와 겨루다 입은 것이었다. 단운 조장, 황궁 파견 명령이다. 청이단주가 명령서를 건넸다. 내용은 명확했다.
이부상서의 호위, 무사로 파견되어 황실의 안위를 보좌하라는 것. 하지만 단우는 그 이면에 깔린 조천익의 의도를 단번에 간파했다. 조천이 나를 맹해서 내쫓으려는 수작이구나. 내가 내 놈의 비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는 뜻이겠지. 단우는 명령서를 받아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단우는 대답하며 생각했다. 잘 됐군. 언젠가는 황궁을 가볼 생각이었다. 며칠 후 황혼이 칠 무렵 단우는 황궁의 거대한 성벽 앞에 섰다. 웅장하고 압도적인 황궁의 기운은 강호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수천 년간 중원을 지배해온 권력의 정점. 그 안에는 무림 고수들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황실, 무공의 고수들과 보이지 않는 암투가 도사리고 있었다. 단우는 이부상서의 저택으로 향하는 마차 안에서 백호를 떠올렸다. 백호, 살아남았기를 빈다. 단운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단우는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의 뒤로 닫히는 문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먹이를 삼키는 소리처럼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마교와 무림맹, 그리고 황궁, 세 개의 거대한 세력이 얽히고 설킨 욕망의 거미줄 위에서 각자의 야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연무는 혈마심으로 마교를, 극사는 숨겨진 힘으로 무림을, 조천익은 황궁을 등에 업고 천하를, 그리고 단우는 그 모든 음모 속에서 자신과 엮인 황궁의 칼을 갈고 있었다. 한편 화산파와 무림맹 추격대가 남긴 공포와 패배의 잔향이 바람에 쓸려 사라진 뒤 혈영곡에는 다시금 태고의 정막이 내려앉았다. 붉은 안개가 장막처럼 드리워진 폐허의 중심, 무너진 정각의 잔해 위에서 흑혈마조는 묵묵히 자신의 유일한 제자 독고행과 그가 업고 온 거구의 사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독고행은 피투성이가 된 백호를 바닥에 눕힌 뒤 사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전신에서는 격한 전투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아 아지랑이 같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부님, 늦게 찾아와 송구합니다. 흑혈마조는 대답 대신 앙상하지만 강철 같은 손가락으로 독고행의 손목 맹문을 덥석 잡았다. 흑혈마존의 미간이 깊게 파였다. 그의 내력이 독고행의 혈맥을 타고 흘러들어가 단전 깊숙한 곳을 훑어내렸다. 이 녀석 보게. 흑혈마존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는 법이거늘. 내 놈 단전 안에서 마귀와 정기가 한 덩어리가 되어 춤을 추고 있구나. 자칫했으면 주와 임마로 혈관이 터져 죽었을 것이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게냐? 화산의 늙은이들을 속이려고 일부러 이런 짓을 벌였느냐? 독고행은 고개를 저으며 담담히 대답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우연히 얻은 자아신공의 구결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부님께 배운 혈용마공의 흐름과 자아신공의 요결이 서로 밀어내지 않고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독고행은 자신의 단전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많은 어둠이고 자아는 노을이라 했으나 결국 어둠이 짙어야 노을이 선명하고 노을이 지면 어둠이 오는 법. 그 이치가 다르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살기 위해 내공을 운용하다 보니 어느새 두 기운이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흑혈마조는 제자의 말에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과연 내 제자답구나. 멍청한 정파 놈들은 정과 사를 나누려 들지만 무의 근원은 결국 하나인 것을 내 놈은 본능적으로 정사아빌의 묘리를 깨우친 것이다. 이것 또한 내 운명이자 기연이겠지. 흑혈마존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져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백호에게로 향했다. 백호의 상태는 심각했다. 화산파의 검기에 난자당한 상처는 깊었고 생명력이 꺼져가고 있었다. 이 곰 같은 녀석은 누구냐? 내 놈이 짐짝처럼 달고 다니는 걸 보니
단순한 관계는 아닌 듯하구나. 제 동료, 백호입니다. 저와 같은 흑영대 출신으로 마공의 기초를 익힌 놈입니다. 사부님, 살려주십시오. 이놈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사부님 뿐입니다. 흑혈마조는 백호의 몸을 훑어보았다. 호, 흑영대 출신이라. 어쩐지 근골이 튼튼하고 미약하게나마 마기가 흐르는구나. 좋다. 정파의 무공을 익힌 놈이라면 내 손을 댈 수 없었겠지만 마교의 뿌리를 가진 놈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흑혈마조는 독고행을 제지했다. 너는 물러서라. 내 놈의 기운은 이제 순수한 마공이 아니라 자진기가 섞여 있어. 이 녀석을 치료하려다가는 오히려 상충만 일으킬 뿐이다. 내가 직접 하겠다. 혈영곡, 지하 깊숙한 동굴. 그곳에는 붉은색을 띠는 차가운 물이 고여있는 연못, 혈영지가 있었다. 흑혈마조는 백호를 혈영지에 담그게 했다. 이 녀석의 육체는 훌륭한 그릇이다. 흑영대에서 익힌 잡스러운 마공 찌꺼기를 걷어내고 내 순수한 진기로 뼈와 근육을 다시 주조할 것이다. 흑혈마존이 백호의 등 뒤에 장을 대고 붉은 마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크악! 의식을 잃었던 백호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눈을 부릅떴다. 흑혈마존의 압도적인 마기가 백호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화산파의 검기에 손상된 경락을 강제로 잇고 근육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변모시켰다. 독고행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흑혈마존의 경지에 다시 한번 경외감을 느꼈다. 사부의 손길은 파괴적인 동시에 창조적이었다. 밤이 새도록 이어진 연성 끝에 백호의 거친 호흡이 잦아들었다. 혈영지의 붉은 물이 맑게 변해 있었고 백호의 피부는 검붉은 구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마치 한 마리의 짐승, 아니 마인으로 다시 태어난 듯했다. 됐다. 고비를 넘겼어. 흑혈마존이 땀을 닦으며 일어섰다. 이 녀석, 생각보다 독종이구나. 내 마기를 받아내면서도 정신을 놓지 않았어. 깨어나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힘을 쓰게 될 게다. 백호가 회복을 위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독고행은 쉬지 않았다. 그는 혈영곡의 폐허위, 높은 바위에 앉아 자신의 무공을 점검했다. 하동아동, 허이유와 독고행이 손을 휘젓자 검붉은 마기 사이로 은은한 자줏빛 기운이 실타래처럼 섞여 나와 허공을 갈랐다. 그 움직임은 유려했고 위력은 전륜했다. 그는 이미 자아진기를 능숙하게 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독고행의 미간은 찌푸려져 있었다. 독고행은 손을 멈추고 자신의 손바닥을 응시했다. 힘은 넘치는데 무언가 끝이 뭉툭한 느낌이었다. 강물은 흐르는데 바다로 나가는 길을 못 찾고 맴도는 기분. 자신이 본능적으로 깨우친 것은 극히 일부의 요결뿐. 자아신공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전체적인 맥락이 없으니 혈영마공과의 융합도 완벽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은 통하지만 초절정의 고수들과 부딪히면 이 미세한 틈이 나를 쓰러뜨릴 것이다. 독고행은 갈증을 느꼈다. 자아신공의 나머지 구결, 화산파의 심장부에 있을 그 원본이 필요했다. 그때 등 뒤에서 흑혈마존의 목소리가 들렸다. 막히느냐? 예, 사부님. 두 기운을 부리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그 끝이 맞닿지 않는 느낌입니다. 마치 무언가 부족한 듯 부드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흑혈마존은 독고행의 옆에 걸터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너는 지금 천하에서 말도 안 되는 두 무공을 본능만으로 묶어 놓았다. 그것을 완성하려면 근본이 되는 뿌리를 모두 취해야 한다. 화산에 가야 할 이유가 생긴 게로구나. 흑혈마존은 먼 산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고행아, 나는 늙었다. 이제 와서 강호에 나가 명성을 떨칠 생각도
복수를 할 기력도 없다. 하지만 너는 다르지. 그는 잠들어 있는 백호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 곰 같은 녀석은 여기에 두고 가거라. 독고행이 놀라 사부를 쳐다보았다. 백호를 말입니까? 그래. 놈의 몸은 내 마기로 새롭게 빚어졌으나 아직 그 힘을 다루는 법을 모른다. 이대로 너를 따라 나섰다가는 제 힘에 휘둘려 폭주하거나 개죽음을 당할 뿐이다. 내가 데리고 있으며 마공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마. 쓸만한 칼이 되어 너에게 돌아갈 때까지. 독고행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것이 백호를 위한 최선임을 깨달았다. 백호가 더 강해져야만 자신의 곁에 설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백호를 부탁드립니다. 흑혈마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독고행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는 정리가 되는 대로 떠나라. 내 녀석을 올가매는 놈들을 찢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라. 화산의 비급이든 배신자의 목이든. 독고행은 스승에게 깊이 절을 올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백호는 안전한 곳에서 더 강해질 것이고 자신은 홀로 강으로 돌아가 복수와 자신의 날개를 펼칠 것이다. 붉은 노을이 지는 혈영곡, 독고행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이제 그는 짐이 없는 홀몸, 더 빠르고 더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흑랑이 되어 사냥을 나설 준비를 마쳤다. 몽화루의 핏빛, 골목, 섬서성, 성도의 밤은 낮보다 화려했다. 그 중에서도 홍등이 붉은 뱀처럼 늘어진 최대의 유흥가. 몽화루 앞은 돈과 향락을 좇는 이들의 발길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자시가 넘은 시각, 몽화루의 육중한 정문이 열리며 디단 옷을 휘감은 사내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과거 흑살대 조장이었으나 동료를 팔아넘긴 개가로 연무 장로의 자금책이 된 배신자 한평이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바닥 돈줄은 다 내가 쥐고 있어. 오늘 술값은 내가 낸다. 으하하. 한평은 기녀들의 부축을 뿌리치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탐욕과 취기로 풀려 있었다. 한때 강호를 누비던 날카로운 살수의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배신이 대가로 얻은 부기에 취해버린 돼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나리, 조심하십시오. 마차가 대기 중입니다. 돈으로 고용한 사병 넷이 한평의 주위를 에워쌌다. 그들은 겉보기엔 평범한 상단 호위무사였으나 눈빛에는 제법 살기가 서려 있었다. 답답하게 마차는 무슨 술도 깰 겸 바람 좀 쐬고 갈 테니 뒤따라오너라. 한평은 비틀거리며 화려한 대로변을 벗어나 지름길인 좁은 뒷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호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다.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기루의 소란스러운 음악 소리는 멀어지고 썩은 음식물 냄새와 습한 공기가 감도는 정막만이 남았다. 골목 중간쯤 다다랐을 때였다. 쉬게 비틀거리던 한평은 골목 어귀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허름한 낭인을 발견하고 인상을 찌푸렸다. 삿갓을 푹 눌러쓴 낭인은 마치 시체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에이, 재수 없게 거지 새끼가 길을 막고 있어. 여봐라, 저놈 좀 치워라. 한평의 짜증 섞인 명령에 호위무사 중 하나가 낭인에게 다가가 거칠게 어깨를 발로 찼다. 비켜라. 귀하신 분이 지나가신다. 하지만 낭인은 밀려나지 않았다. 오히려 발을 찬 무사가 거대한 바위를 찬 듯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뒹굴었다. 아! 내 다리!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술에 취해 흐릿하던 한평의 눈이 번쩍 뜨였다. 나머지 호위 무사 셋이 급히 검을 뽑아 들었다. 낭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역체 변한 술로 뒤틀린 투박한 장안의 모습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한평의 척추를 얼어붙게 할 정도로 익숙하고 서늘했다.
소리 과하구나. 한평. 피냄새를 술냄새로 지우려 했느냐? 목소리. 낯설게 변조되었지만 소름 끼치게 익숙한 억양. 한평의 술기운이 단번에 달아났다. 누구냐? 내 놈은? 독고행은 대답 대신 움직였다. 하동하동 노을이 움직이면 나 또한 움직인다. 자아신공의 묘리가 섞인 흑영신법은 어두운 골목에 붉은 잔상만을 남겼다. 호위 무사들이 검을 휘두르기도 전에 독고행의 손날이 그들의 목울대와 명치를 차례로 가격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무사들이 허수아비처럼 바닥에 쓰러졌다. 단 한 호흡. 돈으로 산 충성심은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골목에는 이제 독고행과 한평, 둘만이 남았다. 한평은 뒷걸음질 치며 허리춤에 단검을 뽑으려 했으나 술에 절어버린 손은 말을 듣지 않았다. 오지 마.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마. 내가 누군지 알아? 독고행이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한평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쾅! 한평의 뒤통수가 벽에 부딪히며 억눌린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알지. 동료를 팔아넘겨 호의호식하는 개새끼. 그 눈빛을 본 순간 한평의 기억 속에서 죽은 줄 알았던 이름이 되살아났다. 허허, 그냥 독고행. 한평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것을 독고행이 멱살을 들어 올려 지탱했다. 놀랄 것 없다. 도진 조장이 저승에서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린다기에 내가 널 데려가러 왔다. 자, 잠깐 살려줘. 독고행, 제발.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독고행은 한평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한평이 위액과 술을 토해냈다. 변명은 됐다. 질문에 답해. 흑사는 어디 있나? 그리고 내 놈이 세탁한 자금은 어디로 흘러가지? 고통과 공포에 질린 한평은 살기 위해 정보를 토해냈다. 채석장, 섬서 북쪽 폐쇄된 채석장에 흑산 교두가 있어. 그곳에 비밀 주둔지를 세우고 병력을 키우고 있다. 자금은 모두 그곳으로 보내졌어. 정보는 명확했다. 흑산이 숨어 있는 위치, 그리고 그들의 목적. 독고행은 싸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이 정보는 유용하게 쓰마. 다 살려준다고 했잖아. 내가 말했으니. 독고행의 손바닥에 검붉은 혈육마공의 기운이 어렸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내력을 안으로 갈무리했다. 살려준다고는 안 했다. 고통 없이 보내준다고 했지. 퍽. 독고행의 장력이 한평의 가슴을 강타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도, 피가 튀는 참상도 없었다. 혈육마공의 파괴적인 진기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 신맥만을 정확히 끊어놓았다. 한평은 눈을 크게 뜬 채 단말마의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힘없이 쓰러졌다. 겉보기에는 술에 취해 객사한 주정뱅이의 모습이었다. 정파나 관아가 조사하더라도 심장마비로 처리될 완벽한 암살이었다. 독고행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시신을 내려다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골목 밖에서는 여전히 몽화루의 웃음소리와 노랫가락이 들려오고 있었다. 독고행은 삿갓을 다시 눌러쓰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몽화루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흥랑의 사냥은 이제 막 이빨을 박아 넣었을 뿐이었다. 다음 목표는 섬서 북쪽 폐쇄된 채석장. 그곳에는 한평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흑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구독하세요. 묵룡천마 제구막 채석장의 붉은 안개 흥랑의 포효 섬서성 북부의 밤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헐벗은 황토 고원 사이로 기괴하게 입을 벌린 폐쇄된 채석장은 마치 돼지가 썩어 문드러진 상처 부위처럼 검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독고행은 채석장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끝자락에 서서
아래를 응시했다. 역체변환 술로 빚어낸 투박한 장안의 얼굴 위로 차가운 달빛이 내려앉았지만 삿갓 아래 감춰진 그의 안광은 달빛보다 더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곳이군. 바람에 실려온 것은 흙먼지 냄새가 아니었다. 비강을 끈적하게 자극하는 비릿한 단내.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린 역겨운 피 냄새. 독고행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은 한 평이 죽어가던 골목의 술 냄새보다 훨씬 지독하고 위험한 악취였다. 광온향. 마교 내에서도 금기시되는 물건이었다.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투쟁심만을 극도로 자극하여 고통을 모르는 사륙기계로 만드는 사악한 약물. 흑사는 기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독고행은 품 안에서 한 평에게서 회수한 장부를 꺼내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장부에 적힌 숫자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무림맹, 재무당주 조천익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만든 횡령 자금. 그것을 세탁하여 배를 불린 한 평. 그리고 그 돈으로 금기된 약재를 사들여 광온양으로 무인들을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든 흑산. 돈을 만지던 놈이나 사람을 약으로 조종하는 놈이나 귀에서 이 모든 판을 짠 연무나 독고행의 입가에 싸늘한 조소가 걸렸다. 방식만 다를 뿐 결국 남을 잡아먹어 제 배를 불리는 똑같은 기생충들이다. 특별한 원한이라기보다는 치워버려야 할 오물을 바라보는 냉정한 혐오감이었다. 독고행은 장부를 다시 품에 넣고 천천히 호흡을 골랐다. 후, 폐부 깊숙이 들이마신 공기가 단전에서 회전했다. 혈액마공의 검붉은 마기가 꿈틀거리는 찰나. 독고행은 의념을 집중하여 자아신공의 요결을 떠올렸다. 자기부쟁, 스스로 다투지 않고 흐르는 정순한 자색 기운이 그의 호흡기와 전신을 얇은 막처럼 감쌌다. 호신강기를 응용하여 공기 중에 떠도는 광온양의 도끼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이다. 이제 그는 이 지독한 붉은 안개 속에서도 유일하게 명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독고행은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발이 땅에 닿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바람조차 가르지 않고 어둠 속에 녹아들었다. 채석장 입구는 자욱한 붉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가시거리가 채 5장도 되지 않는 몽환적인 붉은색에 장막 안에서 기괴한 그림자 몇 개가 흐느적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흑산이 키운다는 사병들이었다. 독고행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을 관찰했다. 순찰을 도는 무인들의 상태는 처참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탁하게 풀려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 섞인 침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녹슨 도끼나 둔기가 들려 있었는데 손잡이를 쥔 손에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손톱이 빠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무인이 아니었다. 그저 흑산의 야심을 위해 소모품으로 전락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한 사병이 독고행이 숨어있는 바위 근처로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발목은 족쇄에 쓸려 살점이 떨어져 나갔지만 광온양에 중독된 뇌는 고통 신호를 차단하고 있었다. 독고행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흑산, 기어이 선을 넘었구나. 무인을 약쟁이로 만들다니. 추하기 짝이 없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무인들에 대한 연민이 아니었다. 힘을 숭배하는 마교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격마저 짓밟은 흑산에 대한 경멸이었다. 크르르, 인기척을 느꼈는지 무인 하나가 고개를 획 돌려 독고행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소음이 그의 목을 긁으며 나왔다. 독고행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바위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붉은 안개 속에서 드러난 그의 형체는 거대하지 않았으나 그가 뿜어내는 기세는 주위의 안개를 밀어낼 만큼 압도적이었다. 사병들이 일제히 독고행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10여 명의 풀린 동공이 독고행에게 고정되었다. 오너라.
독고행이 나직하게 읊조렸다. 고통을 끝내주마. 그의 빈 손바닥 위로 자아신공의 노을빛과 혈영마공의 핏빛이 기묘하게 섞인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흑산이 만든 지옥을 청소하기 위한 가장 자비롭고도 잔혹한 불길의 시작이었다. 붉은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인간의 언어라기보다 짐승의 포효에 가까웠다. 광운양에 취해 이성을 상실한 흑산의 사병들이 독고행의 기척을 맞고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은 핏발이 서다못해 터져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 섞인 타액이 줄줄 흘러내렸다. 손에 들린 것은 이가 다 빠진 녹슨 도끼나 날이 무딘 박도였으나 근육이 터질 듯 팽창한 그들이 휘두르는 흉기는 바위조차 가를 듯한 살기를 머금고 있었다. 통증을 잊은 강씨와 다를 바 없는 존재들. 크르르. 선두에 선 사병 하나가 괴성을 지르며 땅을 박차고 달려들었다. 그의 도끼가 독고행의 정수리를 노리고 허공을 갈랐다. 단순하지만 광운양으로 증폭된 완력이 실린 파괴적인 일격이었다. 하지만 독고행은 피하지 않았다. 은신하여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안개 속을 산책하는 것처럼 무심하게 한 걸음을 내디뎠다. 독고행의 전신에서 자아신공의 정순한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내려쳐지던 도끼날이 독고행의 어깨에 닿기 직전 보이지 않는 자색의 기류에 미끄러지듯 궤도가 틀어졌다. 무인의 몽롱한 의식 속에 당혹감이 스친 찰나 독고행의 오른손이 뱀처럼 뻗어나갔다. 격렬한 파열음은 없었다. 독고행의 손날이 사병의 목 울대를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었다. 하지만 혈용마공의 예리한 진기가 실린 일격은 사병의 경추를 소리 없이 끊어놓았다. 거구의 사병이 실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동료의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0여 명의 사병들이 때를 지어 쇄도했다. 사방에서 도끼와 검이 빗줄기처럼 쏟아졌다. 피할 곳 없는 협공이었으나 독고행의 신형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하동아동. 노을이 움직이면 나 또한 움직인다. 붉은 안개 속에서 독고행의 잔상이 수십 개로 갈라졌다. 자아신공의 현란한 보법과 흑영신법의 은밀함이 합쳐진 기이한 광경이었다. 사병들의 무기가 허공을 가르거나 서로의 무기를 타격하며 엉켜버렸다. 그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자줏빛 안개와 검은 그림자가 춤을 추듯 넘실거렸다. 살이 베이고 뼈가 어긋나는 섬뜩한 소리만이 안개 속에 정적을 채웠다. 독고행은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았다. 그의 손끝은 정확히 적들의 명문혈과 급소를 파고들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비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숨을 끊어주는 것뿐이었다. 광운양에 깊게 중독되어 두려움마저 거세당했던 사병들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본능적인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독고행은 인간이 아니었다. 붉은 안개보다 더 짙고 밤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였다. 자색의 노을빛을 두른 채 붉은색의 마기를 휘두르는 정과 마가 기괴하게 뒤섞인 포식자였다. 괴물이다. 괴물 같은 놈. 한 사병이 뒷걸음질 치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광운양 기운으로 마비된 뇌수가 도망쳐야 한다는 생존 신호를 격렬하게 보내고 있었다. 독고행은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옷자락을 털며 쓰러진 시체들을 넘어 채석장의 심장부로 향하는 길목에 섰다. 비켜라. 더 취해지기 전에 끝내주마.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 대신 서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남은 사병들은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버리고 흩어졌다. 독고행은 도망치는 그들의 등을 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안개 너머 채석장 가장 깊은 곳에 떠리를 틀고 있는 거대한 기운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익숙하고도 역겨운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독고행은 흑산이 있는 지하 공동의 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붉은 안개가 그의 발끝에 닿을 때마다 연기처럼 흐트러졌다.
채석장의 지하 공동은 거대한 짐승의 뱃속처럼 음습했다. 그리고 그곳에 그가 있었다. 흑산. 과거 흑영대 훈련소에서 독고행을 쓸만한 도구로 조련했던 교두. 하지만 지금 독고행의 눈앞에 있는 존재는 기억 속의 교관과는 사뭇 달랐다. 상의를 탈의한 그의 육체는 강인한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다. 터질 듯 부풀어 오른 근육 위로 검푸른 핏줄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렸고 피부는 쇠처럼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독고행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건 단순한 내공 수련이 아니다. 또 어떤 마공을 익힌 거냐. 마치 독을 삼킨 짐승처럼 몸 안에서 감당 못할 기운이 끌어넘치고 있었다. 독고행은 그것이 혈마심의 조각 때문인지는 알지 못한 채 흑산이 금기된 마공이나 약물에 손을 댔으리라 짐작할 뿐이었다. 후. 독고행. 흑산이 탁한 숨을 내뱉으며 천천히 눈을 떴다. 형형하게 빛나는 안광에는 이성은 희미하고 탐욕과 오만함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독고행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마치 제 발로 기어들어 온 벌레를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역시 내 놈이었군. 끈질기게 살아남더니 기어이 이곳까지 기어들어 왔구나. 흑산의 목소리는 긁힌 쇠처럼 거칠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가 움직이자 우두둑 뼈마디가 맞물리는 소리가 동굴을 울렸다. 이곳을 어찌 알고 왔는지 모르나 지금의 내 모습을 본 이상 살아나가긴 틀렸다 생각해라. 더구나 연무의 짓이었다면 더욱더 여기서 뼈를 묻어야겠다. 흑산은 독고행을 여전히 연무의 하수인 혹은 자신이 키운 사냥개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독고행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피 묻은 장부 하나를 꺼내 흑산의 발치로 던졌다. 한평이 관리하던 비자금 장부였다. 착각 마라. 연무. 그 늙은이의 개가 되기엔 내 놈들 판이 너무 역겨워서 말이지. 흑산이 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힐끗 내려다보고는 피식 웃었다. 한평이 죽었나? 저승에서 널 기다린다더군. 가서 그놈이랑 돈 계산이나 마저 해라. 독고행의 건조한 대답에 흑산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혀를 찼다. 한평의 죽음에 대한 애도 따위는 없었다. 그저 귀찮은 계산 하나가 사라졌다는 듯한 태도였다. 돈 계산 하나는 빠른 놈이었는데 뭐 상관없다. 어차피 그놈도 슬슬 거슬리던 참이었으니. 흑산이 흑석 아래로 육중한 몸을 날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의 자갈들이 튀어올랐다. 그는 독고행을 내려다보며 굵은 팔뚝을 들어 보였다. 검은 아지랑이가 그의 주먹을 감쌌다. 독고행. 훈련소 시절 내가 너를 왜 살려뒀는지 아느냐? 내 놈 눈빛에 서린 도끼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잘만 키우면 내 앞길을 트는 훌륭한 칼이 될 줄 알았지. 흑산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허나 너무 날카로운 칼은 주인의 손을 베는 법. 언젠가는 내 놈이 내 발목을 잡을 거라 생각했다. 차라리 잘 됐군. 연무에게 가기 전에 거슬리는 찌꺼기부터 치워버리는 게 순서겠지. 헌데 너도 1년여 시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는 몰라도 좀 더 강해진 것 같군. 잘 되었다. 이참에 너를 내 시험 상대로는 부족하지 않겠어. 독고행은 묵묵히 흑산을 응시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저 거대한 살기 앞에 위축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흑산의 기운은 거대했지만 탁하고 불안정했다. 독고행은 천천히 양손을 들어 올렸다. 여전하구나. 그 냉혹하고 비열한 그 눈빛. 독고행의 전신에서 자아신공의 노을빛과 혈영마공의 핏빛 그림자가 어우러지며 기이한 아지랑이를 만들어냈다. 이제 그만 닿게 해주마. 건방진 놈, 감히 나에게 맨손으로 덤비려 하느냐. 흑산의 자존심이 구겨졌다. 감히 자신이 가르친 애송이가 무기도 없이 대적하려 한다는 사실이 그의 폭력성을 자극했다. 그 오만함, 내 손으로 직접 부러뜨려 주마. 흑산이 바닥을 박차고 쇄도했다. 단순한 흑영마공의 흑영장이었으나 비대해진 육체와 폭주하는 내공이 실리자
그 위력은 공성추와도 같았다. 공기가 찢어지는 파열음과 함께 흑산의 거대한 손바닥이 독고행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쾅! 쿡쿵! 흑산의 거대한 장력이 바닥을 내리꽂자 채석장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다. 단단한 화강암 바닥이 두부처럼 으깨지며 파편이 비산했고 자욱한 먼지 구름이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다. 단순한 무공의 위력이 아니었다. 흑산의 내공은 이미 절정고수의 한계를 넘어선 괴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아하하, 보았느냐? 이것이 나의 힘이다. 내 놈 따위는 흔적도 없이. 흑산은 먼지, 구름 속을 노려보며 광소를 터뜨렸다. 자신의 손바닥 아래 독고행이 곤죽이 되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자욱한 먼지 안개가 기이한 흐름을 타며 좌우로 갈라졌다. 그 사이로 옷자락 하나 구겨지지 않은 독고행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의 전신을 감싼 자줏빛 강기가 흑산의 파괴적인 장력을 물방울처럼 튕겨내고 있었다. 다투지 않고 흘려보내는 자아신공의 묘리였다. 고작 이 정도냐? 독고행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그는 먼지를 털어내며 흑산을 올려다보았다. 덩치만 불렸지 기운은 탁하기 그지없군. 제 힘을 주체 못해 줄줄 흘리고 다니는 꼴이라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독고행은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이 자아신공과 혈영마공을 익히지 않았다면 바로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흑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혈관이 터질 듯 붉어진 그의 양팔에 검붉은 마기가 소용돌이쳤다. 주둥이를 닥쳐라. 흑영마수. 흑산이 다시금 쇄도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내리찍기가 아니었다. 그의 열 손가락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손톱 모양의 강기가 공간을 찢어발기며 독고행의 전신 급소를 노리고 날아들었다. 쉬악! 공기를 찢는 파공음이 귀를 찔렀다. 바위조차 종이처럼 잘라버릴 위력. 하지만 독고행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흑산의 품으로 한 걸음 더 파고들었다. 하동하동. 노을이 움직이면 나 또한 움직인다. 독고행의 신형이 흑산의 공격 궤적에 맞춰 아지랑이처럼 흔들렸다. 흑산의 손톱이 독고행의 목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했으나 베어진 것은 독고행이 남긴 자색의 잔상뿐이었다. 느려! 독고행의 나직한 일갈과 함께 그의 오른손이 흑산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퍽! 독고행의 손바닥이 흑산의 명치에 꽂혔다.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다. 손바닥이 닿는 순간 혈용마공의 파괴적인 진기가 회오리치며 흑산의 두꺼운 근육을 뚫고 내부로 침투했다. 흑산의 입에서 검은 피가 터져 나왔다. 거구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다. 믿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자신의 호신강기가 종이장처럼 뚫린 것이다. 내 놈. 대체 무슨 무공을. 흑산은 뒷걸음질 치며 경악했다. 독고행의 손에서 피어오르는 기운은 분명 정파의 맑은 기운과 마구의 살기가 기괴하게 뒤섞여 있었다. 물과 불이 공존하는 듯한 이질적인 기운. 독고행은 대답 대신 다시금 신형을 날렸다. 알 필요 없다. 어차피 죽을 텐데. 독고행의 공격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독고행은 흑산의 힘을 역이용했다. 흑산이 주먹을 휘두르면 자아신공의 이화전목 수법으로 그 힘을 흘려 중심을 무너뜨렸고 그 틈에 혈용마공을 실은 수도로 관절과 인대를 정확히 끊어냈다. 흑산의 오른쪽 어깨가 탈골되며 덜렁거렸다. 이어 왼쪽 무릎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힘의 차이가 아니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혈마심 가루를 삼키고 힘에 취해버린 자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정과 말을 융합하여 스스로의 길을 개척한 자의 차이. 흑산은 무릎이 꺾인 채 바닥을 기었다. 압도적인 공포가 그의 뇌리를 잠식했다. 1년 전 자신이 훈련소에서 부리던 그 애송이가 아니었다. 눈앞에 있는 것은
인간의 탈을 쓴 진정한 괴물이었다. 안 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흑산의 눈이 뒤집혔다. 혈마심의 부작용이 도진 것인지, 아니면 공포가 그를 미치게 한 것인지. 그는 남은 한 팔을 휘두르며 발악했다. 다 죽어버려. 흑산이 전신의 내력을 폭주시켰다. 제어가 풀린 마귀가 사방으로 폭발하며 동굴 천장을 때렸다. 낙석이 비오듯 쏟아졌다. 자폭에 가까운 발악이었다. 하지만 독고행은 그 광란의 중심에서도 고요했다. 추하구나. 독고행이 흑산의 턱 밑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손끝에 맺힌 자줏빛, 기운이 섬광처럼 빛났다. 자, 혈영장! 독고행이 명명한 그만의 무공이었다. 쾅! 독고행의 장력이 흑산의 턱을 올려쳤다. 흑산의 거대한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가 비편에 있던 흑석 재단 위로 처박혔다. 우르르 쾅! 거대한 흑석이 반으로 쪼개지며 무너져 내렸다. 흑산은 먼지구덩이 속에 파묻혀 컥컥거리는 소리만 낼 뿐 일어나지 못했다. 독고행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동굴을 울렸다. 힘을 탐하는 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그 힘에 잡아먹힌 놈은 독고행이 흑산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읊조렸다. 쓰레기일 뿐이지. 무너진 흑석 재단 잔해 속에서 흑산이 거친 기침과 함께 검은 피를 토해냈다. 턱뼈는 으스러졌고 한쪽 다리는 기괴하게 꺾여 있었다. 혈마심 가루를 삼켜 얻은 막강한 육체조차 독고행의 자아신공과 혈영마공을 혼합한 독고행의 자아혈영장 앞에서는 무력했다. 독고행이 먼지를 가르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전신을 감싼 자줏빛과 핏빛이 섞인 감기는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었다. 끝내자. 더 취해지기 전에. 독고행의 건조한 선고에 흑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공포였다. 하지만 그 공포의 밑바닥에는 끈질긴 생존 본능과 도끼 어린 탐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흑산은 덜덜 떨리는 손을 몸 뒤 돌조각 사이로 집어넣었다. 끝. 누가 끝이라고 했느냐? 흑산의 입가에 비릿한 선혈이 흘러내렸다. 그의 손이 부서진 돌 사이에서 꺼낸 것은 붉은색 실로 묶인 기폭 장치였다. 독고행의 눈썹이 꿈틀했다. 저 장치와 연결된 굵은 실이 채석장의 기둥 곳곳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끝에 매달린 둥근 쇠공들. 독고행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물건이었다. 설마 병령뢰. 기억나느냐, 독고행? 내 놈들이 목숨 걸고 병령문에서 훔쳐왔던 그 물건 말이다. 흑산이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그때 보고한 수량에서 몇 개를 빼돌려뒀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말이야. 내 놈이 가져온 물건에 내 놈이 당하는 꼴이라니. 참으로 유쾌하지 않으냐. 흑산은 망설임 없이 기폭끈을 당겼다. 죽어라 괴물 같은 놈. 죽어버려. 쾅! 거대한 굉음이 지하 공동의 고막을 찢었다. 흑산이 설치해둔 병력뢰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며 채석장을 지탱하던 안반 기둥들이 순식간에 가루가 되었다. 우르르르 쾅!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집채만한 바위들이 비오듯 쏟아졌고 붉은 광운양이 안개와 폭발에 매캐한 화약 연기가 뒤섞여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다. 독고행, 오늘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라. 흑산은 폭발의 혼란을 틈타 재단 뒤편에 숨겨져 있던 비밀 통로로 몸을 날렸다. 다리가 부러졌음에도 살고자 하는 집념이 그를 짐승처럼 움직이게 했다. 독고행은 도망치는 흑산을 쫓으려 했으나 머리 위로 쏟아지는 낙석들이 길을 막았다. 독고행은 추격을 멈추고 제자리에 멈춰 섰다. 무리하게 쫓다가는 생매장당할 위험이 컸다. 그는 호흡을 가다듬고 내공을 끌어올렸다. 자아혈영강. 그의 전신에서 자색과 적색이 혼합된
구체 형태의 보호막이 펼쳐졌다. 거대한 바위들이 호신강기 위로 떨어졌으나 독고행의 강기는 찌그러질지언정 깨지지 않았다. 그는 무너지는 동굴의 중심에서 홀로 고요하게 버텨냈다. 어둠 속에 비밀 통로안 흑사는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며 통로를 기어갔다. 입에서는 끊임없이 욕설과 신음이 흘러나왔다. 헉, 헉. 독고행, 이 빌어먹을 놈. 자존심은 짓밟혔고 공들여 키운 사병들은 전멸했다. 하지만 흑산의 눈빛은 절망으로 죽지 않았다. 오히려 더 지독한 도끼를 품고 번들거렸다. 두고 보자.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이따위 부스러기로는 갑자기 강해진 저놈을 이길 수 없어. 나에게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다. 흑산의 머릿속에 연무 장로의 얼굴이 스쳤다. 그리고 연무가 품고 있을 혈마심. 연무 그 늙은 여우의 심장을 파내고 진짜를 내 손에 넣겠다. 그때는 독고행 내 놈도 뼈째 씹어 먹어주마. 흑사는 기연을 찾아 도망치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더 큰 힘을 훔치기 위해 잠시 웅크리는 늑대였다. 흑사는 비틀거리며 출구를 향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반드시 돌아와 강호의 주인이 되겠다는 아기 같은 집착을 남긴 채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무너져 내린 채석장의 폐허 위로 희뿌연 먼지 구름이 가라앉고 있었다. 돌무더기 사이로 자줏빛 기운이 스며 나오더니 거대한 바위 하나가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쿵! 독고행이 잔해 속에서 걸어 나왔다. 옷은 먼지로 덮였지만 몸에는 큰 상처 하나 없었다. 그는 흑산이 사라진 방향을 잠시 응시했다. 놓쳤군. 아쉬움은 있었으나 조바심은 없었다. 흑산은 이미 독고행에게 패배한 사냥감이었다.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더 확실하게 숨통을 끊으면 될 일이었다. 독고행은 무너진 흑석 재단 주변을 뒤졌다. 흑산이 황급히 도망치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물건들이 잔해 속에 묻혀 있었다. 독고행의 손에 낡은 가죽 장부 하나가 잡혔다. 죽은 한평이 관리하던 장부보다 더 세세히 적힌 흑산이 보관하던 디자금 장부였다. 독고행은 장부를 펼쳤다. 그곳에는 조천익이 횡령한 무림맹의 공금이 어떻게 세탁되어 연무에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돈이 다시 흑산의 사병 양성과 광운양 제조에 어떻게 쓰였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호, 독고행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단순한 돈이 아니군. 이건 놈들의 목을 잴 수 있는 목줄이다. 이 장부만 있다면 무림맹 재무당주 조천익은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마교 내부에서 연무를 견제하는 세력에게도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다. 독고행은 장부와 함께 바닥에 굴러다니던 광운양 제조법이 적힌 양피지 조각을 챙겨 품에 넣었다. 흑사는 도망쳤고 한평은 죽었다. 독고행은 폐허가 된 채석장을 등지고 섰다. 붉은 안개는 걷혔지만 그의 눈앞에는 더 거대하고 복잡한 강호의 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이 돈의 원래 주인 조천익과 연무뿐이군. 독고행의 시선이 남쪽 무림맹 본산과 황궁이 있는 방향을 향했다. 기다려라. 이 장부를 들고 너희들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줄 테니. 독고행은 흑영신법을 펼쳐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새벽 노을만이 묵묵히 폐허를 비추고 있었다. 한편 흑사는 습하고 곰팡내 나는 폐광의 어둠 속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채석장이 무너지는 혼란을 틈타 비밀 통로로 빠져나온 흑사는 흑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자신이 마련해 둔 비상 은신처에 도착했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다. 혈마심, 가루의 부작용으로 비대해졌던 근육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독고행의 자아혈용장에 가격당한 오른쪽 어깨는 덜렁거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다리였다. 무릎뼈가 완전히 돌아가
정강이 뼈가 기괴한 각도로 뒤틀려 있었다. 독고행, 이 빌어먹을 놈이. 흑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 앉았다. 고통이 정신을 갉아먹었지만 그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패배감이었다. 자신이 키운 도구에게, 그것도 정면 승부에서 철저하게 유린당했다는 수치심이 그의 내장을 뒤틀었다. 하지만 흑사는 여기서 죽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썩은 멍석을 들추고 그 아래 숨겨둔 낡은 철암을 꺼냈다. 철암 안에는 비상용 금화 몇 냥과 그가 마교에서 빼돌린 흑옥단을 별도로 정제한 상급 흑옥단 한 병, 그리고 투박한 금침 몇 개가 들어 있었다. 우드득. 흑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탈골된 어깨를 벽에 들이박았다.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빠졌던 어깨뼈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다. 아악.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어 소리를 삼켰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부러진 다리를 잡았다. 뼈가 살을 찌르는 고통에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나는 흑산이다. 이따위 상처에 무너지지 않는다. 우지끈. 그는 억지로 뒤틀린 뼈를 맞췄다.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에 기절할 뻔했으나 흑사는 혀를 깨물며 정신을 붙들었다. 그는 부목을 대고 찢어낸 옷가지로 다리를 단단히 묶었다. 응급처치는 끝났으나 내상은 여전했다. 독고행의 이질적 기운인 차혈영공이 여전히 단전 주위를 맴돌며 내공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었다. 흑사는 철암에서 상급 흑옥단을 꺼내 입안에 털어 넣었다. 마교의 비약인 흑옥단을 정제한 상급 흑옥단은 녹아들며 이약하게나마 기혈이 뚫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했다.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 힘으로는 독고행을 이길 수 없다. 흑산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들거렸다. 연무. 그래. 연무 그 늙은이가 가진 진짜가 필요해. 흑사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복용한 혈마심 가루는 그저 부스러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연무 장로가 보관하고 있는 혈마심 조각을 삼킨다면 독고행 따위는 손가락 하나로 지식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연무에게 돌아가서 빌 생각 따위는 없다. 흑사는 피 묻은 입술을 비틀어 웃었다. 그 늙은이의 목을 따고 심장을 꺼내 내가 마교의 주인이 되겠다. 독고행. 내 놈은 내 야망을 위한 숫돌이었을 뿐이다. 흑사는 지팡이 대신 녹슨 쇠막대기를 집어들고 몸을 일으켰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그 방향은 서쪽, 마교 본산이 있는 방향이 아닌 무림맹과 황궁이 있는 남쪽이었다. 연무가 조천익과 거래를 위해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처 입은 야수는 굴로 돌아가는 대신 더 큰 먹잇감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채석장에서의 격전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독고행은 무너진 채석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 바위 틈새에 자리를 잡았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 피와 먼지로 얼룩진 그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근처 개울에서 몸을 씻고 역체 변한 술을 잠시 풀었다. 뒤틀렸던 근육과 뼈가 제자리로 돌아오며 뻐근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흑혈마존에게 전수받은 혈용마공의 회복력 덕분에 큰 부상은 없었다. 독고행의 앞에는 작은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에 의지해 그는 전리품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한 평의 비자금장부와 광운양의 제조법. 광운양의 제조법을 연구하면 파회법도 나오리라 생각했다. 독고행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장부에는 단순히 숫자가 적힌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호의 권력자들이 백성의 피를 어떻게 빨아먹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옥도였다. 조천익, 이 자가 몸통이군. 장부의 기록에 따르면 조천익은 황궁의 이부상서와 결탁하여 무림맹의 공금을 빼돌렸고 그 돈으로 연무에게서 혈마심, 조각을 사들이거나
마교의 무력을 빌리고 있었다. 독고행의 문매가 날카로워졌다. 연무는 혈마심을 팔아 자금을 챙기고 조천익은 그 혈마심으로 무림맥 내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황궁의 권력 다툼이 얽혀 있어 판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다. 단순히 마교 내부의 배신자를 처단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파와 마교, 그리고 황실이 얽힌 거대한 거미줄이었다. 독고행은 장부를 덮고 품에 넣었다. 이 장부만 있으면 조천익의 목을 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단순히 장부를 무림맹의 감찰기관 청의단에 넘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청의단조차 조천익의 손아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장부에 적힌 대로라면 단운이 황궁으로 파견된 것 역시 조천익의 입김이었을 것이다. 독고행은 단운을 떠올렸다. 단운은 이 장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단운이었다. 단운이 황궁 내부에서 이부상서와 조천익의 연결고리를 끊어낸다면 조천익은 고립될 것이고 연무의 자금줄도 끊길 것이다. 방향은 정해졌다. 독고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모닥불에 광운양 제조법이 적힌 양피지를 던져 태워버렸다. 이미 제조법은 기억에 새겨놓았다. 다음 목적지는 무림맹 본산이 있는 하남, 그리고 그 너머 황궁이다. 하지만 바로 움직일 수는 없었다. 흑산과의 전투에서 소모된 내력을 완전히 회복해야 했다. 흑산놈은 분명 연무에게 가거나 연무에게 혈마심을 탈취할 것이다. 놈이 연무와 붙어 공멸하거나 혼란을 일으킨다면 나에게는 기회가 된다. 독고행은 가부좌를 틀고 운기조식에 들어갔다. 자아신궁의 자줏빛 기운이 그의 몸을 감싸고 그 안에서 혈용마공의 검붉은 기운이 심장 박동에 맞춰 꿈틀거렸다. 두 기운은 이제 서로 충돌하지 않고 마치 태극처럼 조화를 이루며 독고행의 단전을 채워나갔다. 흑산과의 전투에서 사용했던 자아혈용장의 묘리가 머릿속에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공기가 진동하며 독고행의 주변에 쌓여있던 낙엽들이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반나절이 지났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독고행은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베어버릴 듯한 예리함이 숨겨져 있었다. 독고행은 삿갓을 눌러쓰고 절벽을 내려왔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그가 향하는 곳에는 무림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피바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흩어진 늑대들이 다시 모일 시간이었다. 흥랑 독고행, 백호, 그리고 황궁에 있는 단운, 이 세 늑대가 다시 합류하는 날, 강호의 판도는 뒤집힐 것이다. 독고행은 남쪽을 향해 신형을 날렸다. 그의 뒤로 무너진 채석장의 폐허가 붉은 먼지 속에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빨리 구독하세요.